예고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2기 청와대 참모진의 인선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발표가 될 것 같지 않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결과 사실상의 인선 내용은 알려진 상태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는 노영민 주중 대사가 내정됐다. 지금까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영민 주중 대사가 오늘 오전에 입국했습니다. 기자들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대사가 자리를 비워도 되느냐, 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노영민 주중 대사,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 중인데 주중 대사로서 자리를 비우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비판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더 하겠습니까? 원래 어제 저녁에 귀국하기로 티켓팅을 했었는데 오늘 온 것도 이제 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어제 밤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서 다 마무리하고 오는 길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비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모든 준비는 다 해놓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인광기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광기 논설위원, 네. 노영민 내정자가 몇 시쯤 들어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 11시 들어왔는데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베이징에서 한국까지 오는 거, 서울까지 오는 거 한 2시간 안쪽이니까요. 바로 출발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주중 대사로서 그리고 차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의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시진핑과 김정은의 만남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4강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으냐 뭐 이런 거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국정 운영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냐 청와대 기강회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질문한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뒤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즉답을 모두 피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대사가 자리를 비운 데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SBS의 박하정 기자가 질문하는 모습을 조금 전에 봤는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 어떤 정치인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양력을 정리해봤습니다. 충청북도 출신이고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3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 대사로 일하고 있는데 노영민이라는 정치인 하면은 최찬원 교수님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 일단 그게 떠올라요. 지난 대선 때도 조직본부장 했었고 12대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제 그 인사가 어떻게 최종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 좀 알려진 거니까 노영민 대사가 만약 되면은 문재인 정부의 친정 체제가 대단히 강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아직도 뭐 최종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떠오르는 이미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생각을 같이 하는 친문 인사다. 일단 그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마도 2012년 대선 때인 것 같습니다. 당시 노영민 주중대사가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으로 있을 텐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 이거는 이미 뭐 기자들뿐 아니라 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예, 특히 노영민 그 주중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권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당시만 해도 충청권이 현재의 여당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었어요. 그 지역에서 3선을 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충청권 지역에서의 중준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역대 비서실장 두 번째 비서실장이 어떤 분들이 됐는가를 쭉 비교를 해보니까요. 크게 관료 그리고 학계 정치권 쪽 인사들로 이렇게 채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한강옥 그 비서실장이 두 번째 비서실장을 맡았는데요. 결국 이제 친정 체제 강화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기강회의 포함해서 인적 쇄신에 대한 문제 그런 그만큼 현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녹록지 않다. 이 부분을 결국은 나름대로 그 조직력을 갖고 있는 노영민 주중대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정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재작년 12월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홀대받은 것 아니냐, 왜 혼자 식사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와 인터뷰하면서 받았던 느낌은 어떤 질문에도 거침없이 대답을 잘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영상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떤 느낌의 정치인인가요? 좀 카리스마가 좀 있지요. 예. 그리고 원칙적이면서도 상당히 융통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느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비우고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식에 참석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날로 정했다. 이건 우리 정부의 결정이니까. 양국이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노영민 대사가 난징으로 날아가셨죠. 대통령 영접하지 않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까?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얘기하시면서? 아무튼 뭐 가는 게 좋겠다. 대사가 직접 가서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작년 12월에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했을 때 목소리 또 어떤 얘기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봤는데 말이죠. 노영민 주중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임광희 위원 보시기에. 네. 임종석 비서실장 때와 노영민 비서실장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이제 누가 더 가까운 친문이냐라고 본다면은 단연 노영민 주중대사가 원조 친문의 좌장입니다. 나이로도 그렇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원조 친문으로서 대단히 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런다 보면은 좋은 쪽으로 본다면은요 상당히 허물 없이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승화 발전한다면은 상당히 직언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 작용한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힘이 상당히 많이 실린 비서실장으로서 국정을 장악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도 상당히 마찰음이 날 수도 있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이 광흥창 팀이라고 부르는 이 대선 때의 그 캠프 그쪽 팀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기 비서실은 이제 친문 비서실로서 이렇게 국정 장악력에서는 상당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노영민 내정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다. 원조 친문 정치인 중에 좌장이다. 그러면 정무수석, 후임 정무수석에는 어떤 분이 내정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에 강기정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게 지금까지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취재 결과입니다. 전남 고흥 출신이고요. 광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 의장. 강기정 정무수석 내정자도 문재인 대통령과 대단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임광기 의원. 그렇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요.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고 누가 봐도 친문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손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무수석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그동안에 정무수석이 초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젊고 그래서 야당과 여당과의 가교 역할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선의 친문 인사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김 교수님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저런 처음에 초대 내각과 청와대 구성할 때는
자신과 꼭 가깝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기 청와대 참모진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택했다.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친정체제 구축이라고 보고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하나 봅니다. 하나는 여하튼 간에 내년도 총선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현 정부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을 정도로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당청 관계 속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아주 가감없이 전달하고 또 교감할 수 있는 정치력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없었던 게 협치 절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같아요. 17대, 18대, 19대 같은 삼선 같이 시작했었고요. 이 두 분을 통해서 여권과 야권에 있어서의 그런 그 나름대로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이 협치를 끌고 갈 수 있는 특히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도 두 삼선 의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만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 김기춘 실장이 들어올 때 왕 실장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랬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왕 실장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거는 오히려 소통이 막혀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 흥미롭게 보는 저런 관전 포인트는 그동안 실은 정무수석이 존재감이 없었어요.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가현재 비서실장하고 이게 조율을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나 이게 서로 경쟁하는 차들로 가다 보면은 그 안 속에서 올 수 있는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기 비서진이 굉장히 염두에 두고 전혀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그 불협화음이 없도록 아주 굉장히 일사불란하지는 않지만 조화를 잘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저는 보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친정 체제를 구축한다.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 걸 것이다. 그런데 새롭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줄 청와대 참모진들은 무엇보다 협치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강기정 내정자 말이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할 때 항상 이 전면에 나섰던 좀 성정이 좀 불같다. 그래서 저는 뭐 예. 강기정 전 의원을 잘 모르는데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제 그 이미지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강기정 이번에 의원이 만약에 발령이 나면은 굉장히 강한 어떤 그 여야에 있어서 자신의 그 캐릭터를 굉장히 강하게 내세울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강기정 의원 하면 생각나는 게 굉장히 용감하다, 저돌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장점을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게 국면에 따라서는 또 이게 단점을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만약 인사가 난다면 최종적으로 친정체제 강화라는 얘기 뭐 다 하는 얘기니까 예.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도 좀 안 좋은 상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집권 세력이 좀 난조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연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외연 확장의 장점보다는 일단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국정 장악력을 좀 높이고 공직사회나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더 급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음직하다. 그래서 저 강기정 의원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최종 인사가 나면 등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강기정 내정자가 정책위장을 지냈기 때문에 평소 뭐 저는 현장 취재할 때 자주 만나봤습니다만 아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스타일이고 솔직하고 진솔한 그 인상을 상대방한테 주는데 이제 본인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애둘러 표현하기보다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실은 한 토론풀에 가서 강기정 그러셨어요? 내정자를 했는데요. 제가 받은 인상은 안보 관련된 정보를 야당에게 제가 제공하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가 내가 없었다.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미국처럼 아주 자주 뭐 SBS 이런 식으로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SBS라고 그때 특정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예. 오늘은 이제 뭐 SBS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수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끝나신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면은 외국 언론들과만 인터뷰하지 마시고 저 국내 언론과도 자주 인터뷰를 하셔서 좀 그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걸 좀 개인적으로 피력을 했는데
그 부분을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감, 저돌, 이외에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예.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 내정자가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대국민 약속이니까 네네네. 김영규 교수님께서 잘 상기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소통 이야기 하셨으니까 국민소통수석도 바뀌는 걸로 현장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후임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수석이 그동안 1년 8개월 동안 국민소통수석으로 일을 해왔는데 윤영찬 수석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후임 내정자는 윤도한 내정자, MBC LA 특파원을 지냈고 논설위원 지냈다. 백분 토론인가요? 사회도 잠깐 봤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논설위원인데요. 1985년에 MBC에 입사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언론계 입문을 했고요. 1987년에 MBC 노조 창립 멤버입니다. 그래서 손석희 지금 JTBC 사장이 노조 2기 집행부를 할 때 거기에서 선전 홍보부장을 맡았고 그동안에 사회부라든가 문화과학부 이런 데를 쭉 거쳤고요. 노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윤도한 내정자가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윤도한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내정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특히 언론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대략 분석한 거로 봤을 때는 친문 아까 말씀드렸던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이 지나치게 친문 쪽이다 보니까 또 저쪽에도 친문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의식한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방송 개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이 그동안은 신문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출신을 하나 앉혔다 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얘기들이 있어서 아마 윤도한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때는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자체 승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언론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마찰들이 빚어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내정자가 LA 특파원, 제가 워싱턴 특파원 때 IT 대지진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취재를 했었는데 저는 뭐 이 연차가 좀 나서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같이 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데 IT에서 봤을 때 대단히 선배지만 겸손하고 후배들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좋은 선배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은 가지고 있었는데 방송기자 출신의 국민소통수석,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언론인들이 갈 수밖에 없는 자리인가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홍보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게 이 정부가 표현하는데 저는 소통이죠. 소통입니다. 그거 참 잘한 거라고 봐요. 홍보라는 거는 일방적인 거고요. 소통은 양쌍방으로 이렇게 그 정보 교환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국민소통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옳은 그런 그 용어 선정이었다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신문, 방송, 지금 언론 환경이 최근에는 꼭 주류 방송만이 아니라 1인 방송 시대도 나오고요. 아직 그렇죠. 그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정보, 오늘도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이 뭐였었냐면 국무회의에서요. 이게 지금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들도 현장을 가고 이런 것들이 실은 국민소통 수석이 굉장히 역점을 두고 치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송 쪽에 이번에는 새롭게 인물을 영입을 해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친문 인사지만은 국민소통수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새로운 그런 그 시각에서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좀 선택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런 인선 내용 지금까지 알려진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야당도 잘된 인사다, 상당히 고민해서 나온 인선인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이번 인사도 잘못된 인사다. 여러분께서 예상 가능하신 바로 그대로 반응을 했을까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정작 이때까지 과오가 있는 걸로 지금 수없이 판명이 난 민정수석실은 지금 언론에 따르면은 건드리지 않고 말하자면 포장만 하고 그리고 사람들 갈면서 어떤 분식이나 하고 총선용 참모진 교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된 인사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없나. 그렇게도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씀으로써 사실상 측근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측근을 강화할수록 국민들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 교수님, 야당은 이렇게 비판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뭐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 그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그 주제는 아니니까 당연히 인사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친정체제 강화라는 얘기 여기서 다 하고 있고 뭐 국정장려 강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인사가 야권에게 친정체제 강화로 인식된다면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협치를 안 할 명분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집권 핵심에서도 이 두 가지 다 고려했을 겁니다. 아마 만약에 친문 인사 그리고 친문 핵심과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은 야권이 이런 비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러한 비판을 상쇄할 만한 나름의 이점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저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완전하게 인사가 끝난 다음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런 이제 야권의 비판을 무릅쓰고 친정체제 강화뿐만이 아니라 야권과 소통하고 지난 1기 참모진보다 더욱더 협치에 힘을 쓴다면 뭐 야권의 저런 그 비판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윤도한 수석 내정자 같은 경우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아는 편이에요. 과거에 당 출입할 때 저하고 꽤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나는 윤도한 수석의 경우 수석 내정자는 굉장히 기자답지 않게 온화했다. 또 기자들이 더 온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96년도, 97년도에 꽤 가깝게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취재할 때 보면 또 상당히 저돌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온화하면서도 굉장히 아주 알차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인사입니다. 그래서 전 이분이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 다시 국민 소통수로 들어가고 꽤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야당 반응 보면 말이죠. 왜 민정수석 안 바꿨느냐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바꾸지 않은 데 대해서 야당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프로필에 사진을 바꿨어요. 어떤 사진을 바꿨는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라 그랬는데 그 SNS 조국 민정수석의 사진이 준비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개혁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거기에다 글을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바른미래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단히 건방지다. 본인이 대통령처럼 얘기하고 있다. 국민들 상대로 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유임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과제, 사법개혁.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법개혁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루어져야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정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번 올해는 책임 장관제에 대한 부활 문제를 굉장히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법개혁을 정말 꼭 완수하기 위해서는 조국 수석의 역할보다는 박영선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의 역할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부분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청와대가 모든 것은 이제 안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안이 나오기 전에는 조국 수석의 역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이 국회로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박영선 특위위원장이 훨씬 이 문제와 관련돼서 힘을 갖고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오히려 대통령이 박영선 특위위원장과 자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혹시 이 조국 민정수석의 SNS, 페이스북을 제가 보고 있는데 말이죠. 페이스북을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가장 다른 친구들이 볼 수 있게 해놓고 있는데 이 얼굴을 최근에 바꾼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아마도 오마이뉴스에서 에디터스 초이스 해갖고 이렇게 편집을 한 모양인데 이 내용까지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안 보실 텐데 여기는 조국 민정수석의 스케치, 캐리케처 얼굴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개특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의지를 표현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걸 지난번에 올려가지고도 그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역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법개혁,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임명을 하면서 주었던 과제를 반드시 수행을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 하는 것들을 표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이 야당과 그러니까 국회와의 얼마나 이제 이게 협조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당장 오늘 오전에 야 3당 원내대표들이 회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여당을 빼고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한 것들이 뭐냐면은 김태우 관련은 특검을 하고 신재민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야가 그리고 야당과 청와대가 상당히 이 청문회라든가 특검을 놔두고는 이건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이 교감 속에서 국회와 교감 속에서 이런 사법 개혁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 이게 청와대 참모진에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 여기에 대한 야당의 공세,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첫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설 연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도 교체할 것이다. 사실 이 청와대 비서진 교체한 이유 중에 하나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 미리 나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처음 이제 취임하면서 함께 출발했던 1기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장관, 행안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2명 더 있죠. 예.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은혜, 진선미 이 두 여장관들은 이제 그 사람들보다는 앞에 말했던 장관들보다는 나중에 입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꾸기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짧아서 순차적으로 그렇습니다.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4명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서 일단 개각을 한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어갔던 그런 장관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 개각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은 문재인 정부 2기 진영이 출범하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설 연휴 직전에 개각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구성돼서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관련 행보를 무척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 성수동에 구두를 만드는 곳에 직접 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구두도 직접 맞추고 이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제화뿐만 아니라 저희 가죽 제품으로 핸드폰 피조의 서류 가방들이 이게 끝으로는 뭐 보기 좋은 상품을 보시고 손님들이 찾으면 매장으로 움직여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슬이 다 아시더라고요. 아니 이 신발도 지금 이제 여자편이 만든 북한에 넘어가실 적에 봤어요. 평소 양복에는 그거 신는데 오늘은 약간 캐주얼이어서. 지난번에 제 대통령 신발로 손님이 많이 왔어요. 그래요? 이번에 오늘 방문하셔서 성수동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영업에 좀 도움이 됐습니까? 됐죠. 어때요? 할만합니까? 네, 너무 재밌습니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일을 좋아하시네? 네,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네. 일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른발 먼저 제가 천천히 편하게 올려주세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는 게 참 중요한 게 말이죠. 지금 임광 의원, 네. 지금 보면
그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물론 사전에 청와대 참모진들이 직접 가서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대통령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소문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 사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저렇게 발을 벗어서 재고 자기가 신발을 만들어준 것을 신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겠죠.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 연초에 지금 경제 행보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자칫하면 쇼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장관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심도 시키고 또 공직자들도 더 뛸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두 직접 제작해 주시는 분은 아마 평생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죠. 대통령의 구두를 만든 사람이야. 문재인 대통령 발이 어떻게 생겼고 구두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어. 아마 이게 평생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쇼도 쇼 말씀하셨는데 쇼도 여러 번 하면은 그 진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너무 쇼를 치부하면 안 될 것 같고 대통령이라는 저 자리가 다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행보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접 저렇게 현장을 가면은 저 부분은 경제가 하나의 그 분위기잖아요. 하나의 그 심리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직접 저렇게 자영업하는 분들, 저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들 다니면은 최근에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얼마나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여러 가지 경제 정책도 정책입니다만 저렇게 직접 다니면서 하는 거는 왜 광화문시대 열겠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국민들과 퇴근하는 자리에서 가다가 남대문시장에 이런 데서 소주 한잔 먹겠다. 그런 걸 꼭 소주를 안 먹더라도 저렇게 하면 소통 행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행동은 쇼가 아니라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국가지도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저 영상 보니까 탁현민 행정관의 모습도 멀리서 보이고 말이죠. 고민정 부대변인의 모습도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정치인의 경우에는 아마도 카메라 기자들, 취재 기자들 같이 우르르 가서 청와대 참모진들 우르르 가서 저렇게 번거롭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아마 문제를 제기할 법도 할 만한 품성을 가진 정치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모르게 가서 대통령이 조용히 혼자서 아주 극소수 수행원만 데리고 가서 우리 국민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적어도 저렇게 기자들이 직접 가서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사실 요즘은 기자가 아니라도 일반 국민들도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자가 할 수 있는 이 기사 작성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이 최근 행보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는 현장을 탑방을 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성과를 어떻게든 간에 내야 된다라기를 하는 거를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제가 참여정부 때 실은 혁신 브랜드 위원회라는 게 있었었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한 4년 동안 혁신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각 부처마다 고유한 혁신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인천공항에 오면은 이 굉장히 수석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만든 키스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빠르게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각 부처마다 혁신 브랜드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성과를 만들어내라. 이러한 취지로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우문현답이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우문현답의 정신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의 주문을 또 대통령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같이 교감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이 올 초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저는 단언컨대 이게 6개월 내에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약에 도출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 나름대로의 굉장히 절박함이 좀 묻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주 만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새해가 되면서 올 한 해는 경제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말로도 하고 신년회 행사 때도 4대 기업 총수들 모두 한자리에 불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서 중소기업인들이 기분 좋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꼭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한해 국정 운영 기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국무위원들에게 내려는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께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 활동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국민의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 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피부치의 하소연인 양 경청해 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발언 중에 저는 저 부분이 상당히 다가왔어요. 네. 그들의 목소리를 피부치의 하소연인 양 경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했듯이 국무회의, 올해 첫 국무회의 3가지를 강조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단연 저 부분입니다.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로 지금 임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현장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라. 보고서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기 경제 내각들은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방점을 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을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두 번째 강조한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입니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깁니다.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 그동안 소통을 참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우리의 정책적 기조와 정책 성과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데는 그동안 부족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많이 작동한다, 강하게 작동한다.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그래서 어쨌든 성과가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대통령의 인식 속에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여러 가지 또 지표상에서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소통과 홍보라는 게 홍보가 좀 일방적이고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소통은 이제 쌍방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인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인식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까지만 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뭐 많이 다녀보시고 아닙니까? 다녀보면 정말 경제가 어렵구나를 정말 실감하거든요. 뭐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라든지 1인당 GNP는 올라갔죠. 3만 달러 이상은 올라갔지만 구체적인 현장은 그렇게 안 느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대통령이 연초에 착안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뭔가 잘 되는데도 왜 안 알려지냐 이런 인식도 있었는데 막상 가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국무회의 때 발언이라든지 그 행보, 아까 수재와 그 상점에 갔던 거 이런 것들은 좀 인식의 변화 그리고 뭔가 새해에는 경제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소통과 홍보, 국민 눈높이에서 꼭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올 한해 정부, 여당,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적 성과를 잘 설명할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 이 내용은 듣기에 따라서 특히 야권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 뉴스 등의 허위 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짜 뉴스 등의 허위 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그래서 초기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이게 논란이 됐고 여권에서 문제 제기하다가 법안까지 만드는 부분에서는 아마 조금 좀 후퇴를 한 것 같아요. 이 언론 자유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3년 끝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청와대 비서실에다가 책을 한 것이 다 나눠줬어요. 그게 조셉 나이가에게는 국민이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라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네. 그걸 아마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신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핵심 내용은 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는 이러한 정부의 객관적 성과보다는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 부분 속에서 만약에 가짜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가져가면 백약이 무효다라는 이런 부분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 정부의 성과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부분을 왜곡시킬 수 있는 거를 막지 않으면 집권 3년차 증후군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지금 그 피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야당도 만약에 똑같은 인식 속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야당도 결국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야가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에게 정직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팩트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대목이 아닌가. 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네요. 객관적인 성과보다는 국민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부분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잘 파악하고서 오늘 이런 당부를 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말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마 바뀔 것 같고 확실시 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정치인 임종석은 비서실장 이전과 이후로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임종석 비서실장 이후에는 뭐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임종석 비서실장 재직 중에 지금도 재직 중이긴 합니다.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의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전후가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장 된 다음에 차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차기 뭐 대선 주자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이 여권 내의 권력 분화, 권력 지형에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건 뭐 상당히 이제 어떤 부분은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없죠. 어떤 부분은 그야말로 팩트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임종석 실장은 이번에 실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자신의 정치 영역을 개척해 나갈 것 같아요. 대개 이제 분류할 때 원조 친문은 아니지만 신문이다, 신친문이다 이런 분류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정부와 어떤 이제 그 조화를 맞춰 나가느냐가 임종석 개인에게도 그렇고 이 정부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임종석의 정치 인생 아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그만두고 나서 정치인 임종석은 과연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정리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되겠죠. 그때는 한번 불러서 꼭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하다가 말이죠. 제가 아나운서가 아니다 보니까는 처음에 중국 방문했을 때 홀대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발음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홀대가 아니고 홀대, 박대가 아니고 박대다. 여러분께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은 홀대가 맞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네요.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